안녕하십니까. 해빌리지 융합치유연구소 소장 김동문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화면에 보이는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가야 나오는 그런 곳인데, 한국의 갈라파고스라는 이런 별명을 지닌 아름다운 섬입니다. 바로 구롭도인데요. 저 구롭도 해변과 또 개머리 능선을 아내와 함께 걷고 달리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그저 보기만 해도 저 마음에 힐링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해변을 느리게 또 걷기도 하고 늘 하는 것처럼 또 러닝도 했습니다. 저기 저 산은 이제 개머리 능선으로 개머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바다도 걷고 또 산도 오르면서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다독이고 또 토닥여주는 이런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제가 또 목회도 하고 또 사회복지도 하고 음악치료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힐링이라는 거는 누가 시켜주기를 기다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힐링시키는 거, 자가 힐링을 하는 거. 그랬을 때 나도 살고 또 내가 살면서 에너지를, 또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채울 때 그 건강하고 행복한 에너지를 남에게 줄 수가 있더라고요. 남 살린다고 하면서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 건강하게 한다면서 또 남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감정 노동자들의 최대 적이 뭡니까? 바로 번아웃이죠. 심리치료라는 분야도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번아웃에 빠져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틈만 나면 이제 걷고 달리고 올해 안으로 아내와 함께 동해, 서해, 남해 저 제주도까지 한번 달려볼 생각이에요. 이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아마 기념비작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용기를 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제3장 음악치료학 제3장을 이제 다룰 터인데, 제가 음악치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멘붕에 빠졌던 때가 바로 이 제3장을 다루면서 이 뇌 관련 공부를 좀 할 때입니다. 석사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배우는 음악치료학 결혼 시간에 제3장에서 이 뇌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다루게 되어지고, 또 박사과정 들어가면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왜 이걸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난생 처음 보는, 처음 듣는, 또 처음 배우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장 경력, 임상 경력도 꽤 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두뇌에 대해서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있어야 정말 치료 현장에서 보다 더 잘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3장을 한 3회에 걸쳐서 다룰 텐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왜 이런 걸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또 곰곰이 되새기시면 정말 좋은 공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자 보십시다. 네, 제3장에서
자,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음악의 힘과 기능. 자, 1, 2, 3로 하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은 이제 1, 2까지만 할 겁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다룰 이제 부분이 바로 음악에 대한 생리적인 이런 반응인데요.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었을 때 또는 음악을 할 때 우리 뇌 속에서 많은 이런 자극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극들 일으키는 또 이 뇌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또 손상되었을 때 또 어떤 증상들이 문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음악 치료가 괴로운 책을 여러분 이 방송만 듣는 것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틈날 때마다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음악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뭔지 그 영향의 효과가 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째는 일시적인 효과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을 감상할 때 혹은 또 음악을 또 노래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할 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감소가 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또 혹은 뭐 마음에도 고통을 느낄 때 음악이 있으면 그 통증이 다운되는 감소가 되는 이런 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변연계라는 두뇌 변연계라는 게 있는데 그 뇌 변연계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분출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이 방출되게 되어지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쾌락적 즐거움. 쾌락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또 우리 심리적으로 좋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 이제 일시적인 효과. 한번 음악이 들으면 뭐 영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향력이 뭔가 하면 이 영속적 효과라고 해서 뇌 구조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효과가 이제 지속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하겠죠. 이 음악을 통해서 뇌내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뇌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가소성이 이제 뭐냐면 이제 뇌 세포가 한번 죽으면 다시 재생이 안 되잖아요. 한번 죽어버린 뇌 세포는 다시 재생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악 신호가 계속 주어질 때에 죽은 세포 그 옆에 있는 부위에서 죽은 세포가 하던 기능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요. 원래는 이 세포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는데 이제 음악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게 되어지다 보면 죽은 세포 옆에 세포들이 죽은 세포가 하는 기능을 대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소성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 뇌내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와서 편마비가 왔다. 이제 그랬을 때 그 기능을 하던 뇌세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마비가 좀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음악 치료를 통해서 그 옆에 뇌세포가 죽은 뇌세포가 하던 기능을 하게 되어서 이제 마비 증세도 완화시키거나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볼 테지만 전두 변연계 영역, 이 변연계라는 건 이제 뇌 밖은 이제 피질이라고 해요. 대뇌 피질을 하는데 그 피질 안에 이렇게 호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 둥근 부분이 있는데 그 안을 가리켜서 대뇌 변연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전두 변연계 영역에 성형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바로 잡아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뇌 그
가소성처럼 이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음악을 통해서 이제 인지적인 변화라든가 또 감정적 회복에 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체적, 또 인지적, 또 감정적 이런 이제 변화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음악이 뇌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일시적인 영향력이 있고 또 영구적인 영속적인 이런 영향력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음악이 미치는 생리적 영향력의 메커니즘 이해가 필요한데, 생리적 영향력의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컴퓨터 안에 다양한 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거죠. 뭐 자동차 엔진도 그렇고 모든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음악이 뇌 속에서 그 뇌 메커니즘의 이런 그 기능을 이제 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뇌 속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이 음악이 뇌 중추 신경 기능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또 감정을 유발하고 또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지 이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음악의 운동력, 음악의 운동력에 대한 반응과 신체적 재활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 반응과 또 신경 전달 관련 뇌파 파장의 변화와 음악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이제 부교감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 또 음악이 들어와서 또 뇌파를 발생시키고 또 이런 그렇게 해서 또 뇌에 어떤 기능을 또 원활하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그 음악 경험이라고 할 때 음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음악을 경험하면 그 음악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뇌에 이런 그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음악 자극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음악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혈압, 맥박, 호흡, 뭐 피부, 뇌파, 또 근육 등 이런 자율신경의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자율신경이 변해서 신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그 신체적 반응이 또 심리적 현상으로 또 재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면 또 기분도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음악이 함께하면 에너지를 또 솟아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달릴 때는 한 8km를 논스톱으로 이제 달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500m 정도밖에 못 뛰었습니다. 지금은 한 8km까지, 뭐 많게는 10km 달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순전히 그냥 달리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4km를 달릴 때 느끼는 피로도, 또 그런 것과 또 음악과 함께 좀 템포가 빠른 뭐 행진곡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이제 달렸을 때 그 4km를 달릴 때 시간도 단축이 되어지고 또 덜 지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악이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고 또 신체적 변화는 또 심리적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음악을 통해서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내 몸을 움직이고 또 내 몸을 움직였을 때 또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꼭 기억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악을 경험하게 했을 때 이런 반응 내지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핫지라는 사람은 이 자극적이라는 용어가 너무 이제 광범위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광범위하다는 것은 모호하다는 말로도 이렇게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적 자극이라는 용어가 좀 광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다음에 또 측정 방법 설계의 불일치, 어떻게 그 효과를 측정할 것인가, 과학적 데이터를 뽑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실험 과정 자체에 변수적인 요인이 많다 보니까 딱 뭐 기계적으로 세팅한 데 따라서 삶이 가는 건 아니니까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뭐 다양한 변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약간 좀 비판적인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러 같은 경우는 음악에 대한 자율신경 반응의 다양성, 즉 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 연령이나 뭐 남녀에 따라서 뭐 이런 다양하게 똑같은 음악이지만 그 음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저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이제 미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음악의 성격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모든 것을 동일하게 똑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성격을 나름대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킨 뭐 이런 그 연구 열매들을 이제 몇 개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음악을 두 종류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자극적인 음악이 있고 또 침체시키는 음악이 있다는 거예요. 음악에는 이제 막 자극을 시키는 이런 성격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자극되어 있는 것을, 흥분되어 있는 것을 또 깔아앉히는 이런 그 성격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이 자극적인 음악의 이제 성격이 뭐냐면, 뭐 이제 이런 음악 용어죠. 뭐 스타카토라든가, 뭐 싱커페이션, 뭐 액센트가 이제 많고, 또 막 급격한 조성의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또 음악의 음력 폭이 넓은 거, 뭐 저음에서 아주 높은 이제 고음까지 이런 폭이 넓은 거, 또 이 음악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처음 듣는 노래인데,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같고, 또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예측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극적인 음악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르의 명곡이라든가, 요즘 이제 그 음악 경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원래 가수가 부르는 노래니까 이거 나 아는데 하는데, 흐름을 보면 전혀 또 다른 이런 모습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편곡이 되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노래를 알아 하고 그냥 편하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변하면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기도 하고, 그런 부분. 다음에 이제 침체시키는 음악의 성격은 뭐냐면, 쭉 이어지는 이런 멜로디 중심의 음악, 이런 노래를 우리가 쉽게 따라 부를 수가 있겠죠.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제 조성 변화가 이제 거의 없거나, 관계조의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아주 완만하게, 마치 바다의 파도가 잔잔하게 이런 것처럼, 아까 그 구럽도의 바다를 봤습니다만 파도가 굉장히 잔잔하다 보니까 크게 뭐 자극을 받지 않죠. 그러나 우리 동해 바다 파도가 많이, 그 파도만 봐도 우리가 막 온몸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런 거죠. 또 이제 음역 폭이 좁고 또 완만한 멜로디 변화, 높낮이도 크게 막 높아졌다 낮았다 하지 않고 완만하게 이렇게 변하는
이런 그 멜로디. 다음에 이제 반복이 있고 음악적 진행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이런 음악을 들으면 또 편하다. 또 편하면 뭐 장단점이 있겠죠. 지루하다. 아니면 휴식을 채고 자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은 기본 자극시키는 이런 성격이 있고 또 반대로 또 침체시키고 또 안정시키는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극적인 음악은 이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근육 운동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트가 강한 우리가 체육관을 가보면 헬스센터를 가보면 뭐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체 감각을 자극시키는 그렇게 자극이 되어질 때 힘도 더 많이 발휘를 하고 또 운동량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침체시키는 음악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을 해서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음악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이게 다 계산이 되잖아요. 음악 지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음악 소리는 진동이잖아요. 공기의 미세한 이런 떨림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들어와서 이제 뇌로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귀 속에 들어와서 이제 뇌로 전달되는 그 길이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도라고 해요. 또 이도를 거쳐서 이제 고막을 진동을 시키면 그게 그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뇌신경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동은 먼저 이제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고막을 진동시키면 그 고막 안에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접시에 물이 들어있으면 그 위에 작은 이런 털 같은 걸로 움직이면 물이 진동을 할 게 아니에요. 물이 이제 진동을 하면 털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은. 그래서 그 귀 안에 고막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그걸 이제 이도를 통해 들어온 공기 진동이 그 물을 이제 움직이면 그 아주 가는 이런 털이 움직여가지고 그 움직임이 다시 이제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그 사람 머리가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고막을 진동을 하면 물리적인 진동이 일어나서 이제 고실뼈를 거치며 이제 증폭이 된대요.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앰프에 소리 이 신호가 들어오면 그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그 시스템이죠. 다음에 이제 달팽이관, 그 달팽이관 이제 와우가 제가 아까 고막이라고 했는데 그 달팽이관에 이제 액체가 이제 고여 있어서 그래서 액체가 이제 운동하면 기저막의 털세포, 아까 제가 아주 가느다란 이런 털이라고 했죠. 그 기저막의 털세포가 진동을 이제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신경을 타고 이제 대뇌로 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굉장히 이제 민감하겠죠.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이제 감지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귀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귀의 이제 구조예요. 그래서 귀에 이제 외이도가 있고, 다음에 이제 중이도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중이도 부분이고, 이 안이 이제 내이도, 외이도, 중이도, 다음에 내이도. 그래서 달팽이관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청신경이 있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의사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 뭐 뜯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죠. 하여튼 이렇게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이도를 타고 들어가서 고막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되어지면 달팽이관에 고였던 물이 자극을 받아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털 세포가 감지를 해서 이렇게 대뇌신경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극이 여기서 뇌로 보내시면
제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 여러분 인사 파악하셨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진동이 일어나서 털세포가 자극을 받고 그걸 감지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뇌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자극이 뇌로 보내지게 되면 뇌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에 관련된 것을 선택해서 따르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물 좀 줄래요? 물 좀 줄래요? 그랬으면 내가 그걸 듣고 싫어, 나 안 줄 거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 내가 물 줄게.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두뇌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뭐 책에는 여러 많은 학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이 학자들은 뭐 최소화 시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저슬린이나 페스트푸엘 같은 사람은 음악이 뇌에서 감정과 연관된 최소 6개의 각기 다른 경로를 작동을 이제 시킨대요. 뇌에서 음악이 뇌로 전달되어지면 감정과 연관된 최소의 6개의 각기 다른 경로를 진동을 시킨다는 것이죠. 작동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줄기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특별 혹은 시급한 사건으로 인식되는 신호에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빠르고 자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큰 소리가 팡 들렸을 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피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전에 일단 몸이 저절로 피해지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음의 높낮이, 다음에 또 빠르기의 급격한 변화, 또 급작스러운 화성 변화와 또 소리 강세가 이 느낌과 반응을 이제 불러온다고 해요. 다음에 이 특정 음악과 함께 반복적 음악 경험이 또 연관된 감정을 이제 동반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뭐 즐거움이 묻어나는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도 즐거워지고, 또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계속해서 들으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 했었던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변한다고. 그래서 뭐 미천한 음악이라고 이제 그 세계는 표현되어 있는데, 뭐 어떤 것이 미천한 음악이고 어떤 것이 뭐 고귀한 음악인지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어쨌든 미천한 음악을 들으면 성격도 미천해지고 고귀한 음악을 들으면 성격도 고귀하게 이렇게 바뀌어진다. 이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특정 음악과 함께 반복적 그 음악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 목이 말라서 기침을 말하기 잘하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그와 연관된 감정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음악과 동일한 유형의 감정을 감상자가 공유하게 되어진다. 옛말 이런 말 있잖아요. 배우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배우라는 가수가 일찍 요절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마지막 입새라고 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이제 가수가 이제 뭐 병으로 이제 가신 거죠. 다음에 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찬미를 부른 가수가 그 죽음을 찬미한다 이 노래를 부르고 다시 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우울 감정이 우리도 이제 공유를 하게 되어지고, 또 노래 속에 즐거움의 이런 감정이 들어있으면 그걸 듣는 우리도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되는 찬양, 예를 들어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초창기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탕자처럼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가사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내 연민에, 자기 연민에 겨워서 막 흐흐 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내 정서에 맞는 노래였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감정은 우울한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총신대 신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때, 그때 이제 인기 있었던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랬을 때 제가 굉장히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신앙 전기는 내 정서를 대변해주는 약간 좀 우울 모드의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도 받았지만 그 내 우울의 기분을 그걸 위로를 받는 거죠. 신학교 들어가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로 내게 힘을 주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성격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악의 힘이구나. 제가 그런 것을 이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과거의 기억을 동반할 때 그것과 연상된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불렀었던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탕자처럼 방황할 때 내가 탕자처럼 방황을 했으니까 그 탕자처럼 방황할 때의 서러움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네가 참 많이 아팠구나 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나 화성, 또 시간적 흐름에서 감상자의 기대를 음악이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음악적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우리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아니면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감정, 음악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제 충족되었을 때 그 과정에서 그 기대한 수준의 감정이 이제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음악 치료를 이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실패하는 세션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암병원에서 암 요양병원에 이제 갔는데 젊은 30대 후반의 아기 엄마였어요. 근데 양희은의 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한 사람 여기 또 그곳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 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다면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만 눈물을 닦으면서 아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때 아들이 7살이었대요. 그래서 7살 아들을 두고 당신은 암 진단을 받고 암 말기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있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실패를 했는가 하면,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많이 우셨거든요. 근데 그 울면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애써 그 감정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만 제가 그 감정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조나 발성, 시간적 흐름에 감상자의 기대를 음악이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감정이 발생을 하고, 또 음악이 과거의 기억을 동반할 때 또 그것과 연상된 감정을 또 유발시키기도 하고, 음악이 동일한 유형의 감정을 음악 속에 들어있는 그 노래 감정이 그 음악을 듣는 사람도 공유를 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음악이 두뇌를 통해서 내 감정을 자극시키기도 하고 내 신체 근육을 자극시키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두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두뇌 변형계, 이 두뇌 변형계를 아는 것이 음악 치료를 할 때 두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부분을 다루면서 멘붕이 왔었어요. 진짜로. 이 두뇌 변형계라는 말은 영어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해요. 림빅 시스템. 림빅 시스템 자체가 림빅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더 멘붕이 왔었는데, 림빅 시스템 혹은 이제 두뇌 변형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이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 주름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뇌 이제 피질이라고요. 피질. 요 안에 요게 뭐 한 호두알 크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 시상이라는 게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시상 하부가 있고, 다음에 뭐 편도체, 해마 뭐 이런 건 다 들어보셨죠, 그죠? 다음에 이제 또 요 안에 또 기저핵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고. 벌써 스트레스 받으세요? 네, 인정합니다. 나도 스트레스를 받았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 뇌 안에 이렇게 호두알 크기의 이런 그 림빅 시스템, 대뇌 변형계가 있다. 이 대뇌 변형계 안에 시상이 있고, 시상 하부가 있고, 편도체가 있고, 해마가 있고, 뭐 기저핵이 있고, 또 이 안에 이제 중격핵이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이 변형계는 음악 지각이 강한 정서적 경험으로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청각을 통해서 이제 달팽이관에서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그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대뇌에서 이제 음악을 지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음악적 신호가 변형계 안에 뭐 한 6개 정도의 기관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뇌 변형계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자,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지금 연한 초록색 있는 요 선을 따라 요걸 가리켜서 이제 변형계라고 합니다. 이 변형계 안에 다양한 이런 그 기관들이 있는데, 해마, 이제 편도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내가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즐거움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뭐 두려움, 공포, 뭐 혹은 우울한 기분 뭐 등등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또 뭐 행동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변형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감정, 학습, 행동, 동기부여, 기억, 후각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을 한대요. 이 변형계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또 뇌 분비와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이제 조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뭐 뇌 호르몬이 이제 필요하면 그걸 또 방출을 하고,
또 아니면 또 너무 과다 방출되면 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뇌 호르몬의 방출에 따라서 방출 양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그 정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변형계가 고장이 났을 때, 변형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환이 주로 생기냐면,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간질이라고 하지 않죠. 간질이라고 하지 않고 뇌간,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현병.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정신분열 뭐 이런 별수죠. 지금은 요즘 이제 조현병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현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바이올린 현악기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음을 맞추잖아요. 그 조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 줄이 내야 될 소리를 내었을 때 연주를 하면 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뇌 신경 세포가 뭐 수십억 개 가닥으로 막 나눠져 있으니까 그 이제 신경이 조율이 안 되면 조현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정신질환, 뭐 정신분열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조현병, 전문 용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 이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이제 변형계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그 사회에 정신질환 관련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 두뇌 변형계에 이상이 생겨서 손상이 와서 저렇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뇌를 다쳤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품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어질 때 아픈 사람들 우리가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변형계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이런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이 5개인데, 이 부분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볼 터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이 시상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시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게 되어지면, 주요 감각계의 최종 중개소라는 거예요. 주요 감각계 우리가 방송국에 가면 방송국 그 빌딩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중계탑 있잖아요. 거기서 신호를 보내면 각 지국에서 뭐 각 가정에서 우리가 방송을 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상이라는 거는 시각계, 청각계, 체감각계, 이런 그 주요 감각계가 시상을 거쳐서 대뇌 피질, 뭐 두정엽, 뭐 전두엽, 뭐 척두엽, 뭐 후두엽 이런 쪽으로 각각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반응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면 그걸 시각을 통해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면 보고 피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운동신경이. 하다 보니까 혼란의 순간 소화기를 들어서 끄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청각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소리 나는 것을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시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상은 최종 중개소다. 근데 만약에 이 시상이 손상을 입었으면 차가 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또
뭐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에 적절한 행동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시상이 손상을 입으면.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감각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막 게임 산매경에 빠져서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동문아 나와서 밥 먹어. 그러면 동문이는 어떻게 할까요?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잖아요.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뭘 다른 걸 하고 있는데 누가 뭘 시켜. 그걸 일부러 못 듣는 것처럼 무시를 한다든가. 그게 뭐냐면 이 시상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책을 읽고 있을 때 누가 들어와도 모르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그게 시상이 나름대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나는 걸 알면서도 억제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상의 역할이다. 그 시상은 주요 감각계의 최종 중개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그 하부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시상 이제 하부에 제가 파랗게 칠해 놓은 이제 부분. 그럼 시상 하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많은 신체 기능에 강력한 지배력을 구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체 성장 혹은 뭐 저 싸움 또 싸움 과정에서 내가 이제 뭐 좀 안 된다 싶으면 도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피 반응, 성적 반응 및 기타 정신 상태의 신체적 표출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양반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야 지금 내가 싸울 때가 아니야, 평화협정을 맺어야 돼,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누가 나를 쫓아와요. 쫓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무서워, 도망을 가야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성적인 반응이 생겨요. 성적 욕구가 생겨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이 성적 욕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정신 상태의 신체적 표출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 시상 하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망가야 되는데도 도망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어디에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시상 하부 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과도하게 성적으로 반응을 한다. 아니면 뭐 돌처럼 너무 무신경하다. 그런 부분도 역시 이 시상 하부의 이런 기능상의 이런 문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상 하부와 뇌하수체는 함께, 잠깐만 제가 물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선풍기를 해서 틀어놓으니까 선풍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목이 타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통제자 역할을 한다. 시상하부가. 자, 앞에서 시상은 뭐라고요? 최종 중개소 역할을 하면
시상하부는 통제자 역할, 정서 통제, 통제자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냐면 이 시상하부나 시상이나 혹은 편도체나 이런 뭐 해마 이런 데서 그 자극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신경 호르몬이 이제 방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줄어들거나 뭐 그런 가운데서 문제가 이제 생기거나 혹은 또 정상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시상하부의 기능은 사람 체온의 이제 체온 조절, 또 식사량 조절, 자율신경계 기능을 통합하고 또 감정적 상황에서 내부 장기의 반응을 조절. 자, 우리가 이 감정과 이제 그 내부 장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분노는 어떤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분노는 위장액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눈에 핏발이 쓸 정도로 막 크게 분노를 하면 위장 출혈도 일어난다라고 해요. 슬픔은 어느 장기가 느낄까요? 우리가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잃었을 때,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슬픔을 무슨 슬픔이라고 하죠? 애 끊는 슬픔, 애 끊는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는 창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지독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 끊는 슬픔은 슬픔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슬픔이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감정이 내부 장기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고, 다음에 시상하부에서는 신체 리듬도 조절한다. 결국 시상하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들을 보면 한여름인데도 겨울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더워도 더운 줄도 모르고, 또 추워도 추운 줄 모르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또 뭐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일 줄도 모르고, 아니면 또 과도하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여러. 그래서 이 시상하부는 많은 신체 기능에 강력한 지배력을 구사를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통제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저핵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자, 이건 좀 이제 사람을 이제 얼굴 측면에서 이제 거의 정면에서 이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그 기저 양옆이 이렇게 기저핵인데, 이 기저핵이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냐, 이것도 아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기저핵에서는 기분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신체 움직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이 기분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할지 저렇게 행동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이제 통합하는 이런 이제 기능을 이제 하는 거죠. 다음에 또 이제 정교한 동작을 원활하게,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바늘 귀에다가 이제 실을 꼽는다고 할 때, 아니면 이제 술을 넣는다고 할 때, 하여튼 정교한 일의 작업을 하려면 그걸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도 잘 한단 말이에요,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실을 꼽기도 이제 힘들어질 터이고, 바로 기저핵의 정상 작동 여부에 따라서 정교한 동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원치 않는 움직임을 억제시키고,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 또는 불안 수준을 설정하고, 또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동기화를 증식시킨다는 거예요. 동기를 또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뭐 있던 동기
약간 이제 절절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 다음에 쾌감과 화롱이 아니고 황홀감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기억할 만한데요. 아니 뭐 다 기억해야 되죠. 그 중격핵, 이 기저핵 안에 그 구조 안에 중격핵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음악이 중격핵을 가장 잘 자극을 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뭐 리듬이라든가 이런 비트라든가 이런 이제 음들이. 그러면 이제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좋다, 신난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말춤을 출 거야. 아, 저도 말춤을 췄어요. 말춤을 춘다든가. 거기서 만족 안 해. 내가 이 음원을 사야 되겠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 구매 충동까지 일으키게 하도록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음악이 중격핵을 많이 잘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업가들이 이 변형계 공부를 한대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이 중격핵을 잘 자극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하나, 신형을, 요즘 뭐 그 삼성 플립형인가요? 뭐 폴드형인가? 뭐 하여튼 저는 뭐 아이폰 11인가 이제 쓰고 있는데, 저는 뭐 아이폰 이제 유저고, 뭐 아이패드 또 맥북 다 이제 아이폰 그 맥을 이제 쓰고 애플 걸 쓰고 있는데, 그거 얻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이 중격핵이 자극을 받으면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방출되어지는 거예요. 도파민이 쫙 방출되어지면 쾌감과 황홀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순리에 따라서 자극을 받으면 그 사람을 해피해지게 하는데, 그러지 않고 마약이라든가 이런 약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방출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정신줄 놓을 정도로 그러면 해피하게 이상 행동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기저핵의 중격핵, 이 부분은 기저핵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저핵에서는 쾌감과 황홀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과다하게 방출되어질 때 스트레스 상황에 압도되어서 얼어붙거나 움직임이 불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실 음악도 너무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음악, 그러다 보면 또 정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또 다른 건전치 못한 이런 행동을 또 유발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도 음악을 통해서건 약물을 통해서건, 일단은 약물을 통해서 방출, 그건 무조건 건강치 못한 거고, 음악을 통해서 중격핵을 자극하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된, 사실 음악도 중독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근데 너무 지나치게 중독성이 있는 부분은 사람 행복하게 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문제도 발생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격핵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파킨슨 병과 뚜렛 장애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고, 뭐 뚜렛 장애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든가 또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뚜렛 장애라고 해요. 다음에 티획 장애, 뭐 요즘 아이들 티획 장애는 그 애들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안면 근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기저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해마입니다. 이게 해마. 이게 이제 해마 이제 부분인데, 벌써 1시간이 이제 넘었는데, 갈 길이 먼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쉬도록 할게요. 해마의 기능과 역할이 이제 뭐냐면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서술 기억과 장소, 공간 기억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해마 우리가 뭐 해마 수학, 뭐 해마 영어 뭐 그런 아이들 학습 교재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해마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그렇게 학습 뭐 이런 부분들과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해마 관련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뭐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뭐 치매 중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약물로 인한 해마 손상 시에 기억에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고, 다음 이제 편도체입니다. 요 해마 옆에 있는 게 편도체인데, 그 초록색 부분, 요 부분은 편도체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 해마처럼 기억력에 관여하기는 하지만 공간 기억이 아니라 사건 기억, 자서전적 기억 이런 기억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뭐 기억을 암호화시키고 또 저장을 하고 또 회상 기능을 하고, 우리가 치매 그 인지 치료를 하게 되어질 때 회상 기법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어찔래 꽃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 고향을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이제 고향을 이제 회상을 하고 이제 이런 그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 편도체 그 기능과 역할이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또 주의 집중과 공포 감정을 처리한 데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일단 뭐부터 나오죠? 자, 이제 시상 하부에서 이제 위험 신호를 인지를 해서 시상으로 최종 중개소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행동을 하게 하죠. 뭘 하죠? 일단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는 소리가 가장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가. 내가 지금 최대한 내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감정, 공포를 느꼈을 때 그 공포의 감정이 시상 하부를 통해서 이제 통제되고, 그 다음에 시상을 통해서 이제 중계가 되어지고 이제 신체 반응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 편도체라는 거는 공간 기억을 강화시키고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인지 부분, 이런 부분은 편도체와 그 해마가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격핵, 이 중격핵이 이제 어디 있냐면 이 부분인데, 좀 더 크게 하면 여기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중격핵이라고 이제 해요. 중격핵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 그 중독 및 보상 심리,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치면 중독이 되고, 또 이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보상 심리에 또 영향을 또 미치고, 도파민 방출로 즐거움이나 만족감이나 이제 성취감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엔돌핀은 뭐 즐거움의 그 호르몬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즐거움과 행복은 또 다른 거잖아요. 행복 호르몬은 도파민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중격핵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다. 음악이 중격핵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내가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내가 진짜 막 흥분할 정도로 이런 거 좋은 음악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내 속 중격핵에서 도파민이 쫙 방출되어지고 그러면 기분 나이스, 해피 되어진다는 거죠. 이 중격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노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자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울증. 대부분 이제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도 동반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 중격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화 전두피질이라고 있는데 안화 전두피질은 주로 이제 자기 조절 중추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뇌의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미각, 시각, 후각, 촉각 정보를 수용한 후에 욕구 및 동기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자, 안화 전두피질은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상과 처벌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보상은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보상을 받을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다음에 또 처벌은 예를 들어서 아주 말썽꾸러기 애들은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 시절에 애들 혼자 떠드니까 이제 기합을 준다고 하니까 어떤 애는 제가 받을게요. 제가 제 대신 기합 받을게요. 이런 애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심각한 그 또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처벌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내가 힘들구나, 마음이 괴롭구나 이런 그 느낌을 줄 정도 처벌 같은 모르는데 뭐 전도사가 어떻게 뭐 고통스러운 처벌을 주겠습니까? 이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처벌의 가치 매김이 잘못되어진 거죠. 어쨌든 안화 전두피질의 기능과 역할은 이제 보상과 처벌의 가치를 이제 매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 그다음에 또 공격성을 조절하고 공포와 소고를 없앤다는 이야기죠. 뭐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공포를 못 느끼기도 하고, 다음에 이제 감정적 공감을 잘 하냐 못하느냐. 사이코패스들은 안화 전두피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뇌과학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단층 촬영, 뭐 MRI나 뭐 PET 이런 걸 이제 그 컴퓨터 촬영을 해보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안화 전두피질이 뭐 작다든가 이제 그런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ADHD 그런 거. 일단 행동 조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잔인한 살인을 하려고 하면 처벌도 두려워 하고 또 공포 이런 것도 잘 기능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안화 전두피질과 관련되어 있다. 됩니다. 뭐 중간중간 제가 다른 양념도 이제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상과 시간이 좀 더 길어졌는데요. 자, 좀 쉬었다가 입으로 또 계속